자, 제7장 현시선호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7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잠깐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요. 자,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제6장 무차별 곡선 이론 파트까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제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제6장 무차별 곡선 이론 파트의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서는 절대로 경제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제6장까지의 내용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 7장부터는 버릴 수 있는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자, 버릴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경제학 공부 방법 또는 경제학 강의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그러한 시험의 룰이 있죠. 자, 우리 경제학을 시험 보는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 번째는 전문직 시험이 있고요. 자, 전문직 1차 시험이 있고, 자, 또는 그 외에 공무원 선발 시험이라고 하나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선발 시험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기업 그리고 임용고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선발 시험의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대신 한 문제라도 더 많이 맞추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러한 시험의 경우에는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 버릴 수 있는 파트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전범위를 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임용고시는 약간 특별한데, 저는 사실 임용고시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강의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임용고시 수험생 분들께서 제 경제학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데, 임용고시 수강생의 경우에는 임용고시에 나오는 파트 위주로 본인이 알아서 선별적으로 강의를 수강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전문직 1차 시험이 있는데, 여기에는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공인노무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전문직 1차 시험에 있는 경제학 시험이 되겠죠. 자, 우리 이랬을 때 전문직 1차 시험의 경우에는 60점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 자, 60점 넘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경제학 같이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어려운 과목의 경우에는 60점까지도 필요 없고 40점 이상만 넘으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타 법 과목에서 나머지 부족한 점수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시험의 경우에는 최소 40점만 넘으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파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문직 1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 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 이러한 경우에 버릴 수 있는 파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강사의 입장에서 버릴 수 있는 파트를 말씀드린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부분에 대한 득점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자, 우리가 준비를 한 부분이 있고 준비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준비를 하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소위 버렸다 하는 파트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따라서는, 자, 원래 평년에서는 이 준비하지 않은 이 버려도 되는 파트에서 문제가 별로 안 나왔어. 문제가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버렸는데, 어떤 해에서는 이쪽에서 문제가 조금만 나오고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뭔가 확률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절대 다수의 해에서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적게 나왔으면 우리는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쪽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가끔씩은 이러한 것을 뒤통수를 치는 해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강사나 수강생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는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수험생에 따라서는 40점 이상만 필요한 수강생도 있고, 아니면 부족한 시간에 공부하시는 수강생들, 특히 직장인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공부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 2차 점수에 연계도 안 되는 1차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파트까지 다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총대 메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챕터들은 버리셔도 40점에서 60점 사이에 점수를 맞는 것은 문제가
문제가 없으니 저는 지금까지 강의를 이렇게 해왔어도 간평사 1차에서 80점 이상 점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몇 년간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60점 사이의 점수 나오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가 목표이시라면 버리는 것이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대신 우리가 어떠한 파트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신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는 더욱더 충실하게 공부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쪽은 포기하더라도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만큼은 더욱더 높은 정답률로 맞추겠다, 그렇게 준비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회계학이나 경제학처럼 이렇게 1차 시험에서 숫자가 들어가는 과목은 항상 어떤 시험에서 시험을 보든 항상 가장 어려운 과목이에요. 우리는 항상 숫자가 들어가는 과목이 더 어렵습니다. 순수한 법 과목이나 또는 다른 뭐 사회과학, 뭐 정치학, 경영학 이런 과목보다는 당연히 숫자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과목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과목들은 충분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들의 수험 시간과 수험 노력을 최대한 줄여줘야 하는 강사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지고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파트를 버릴 수가 있느냐? 자, 미시경제학에서는 지금 강의할 7장 현시선언 이론과 8장 기대효용 이론은 반드시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버릴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 여기 거시경제학에서 제14장 경기변동론서부터 국제수지 파트까지는 여기도 반드시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거시경제 파트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 숫자가 적어요. 적은데 어려워. 거시 파트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시 내에서 우리가 여기를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이 국제경제학 파트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는 국제경제학은 사실 무역 이론부터가 국제경제학인데 그냥 경기 변동론부터 엮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 성장론이고, 경제 성장론까지가 거시경제학이고, 경제 성장론 이후에 무역 이론에서부터 국제 수지까지가 국제 경제학이에요. 근데 뭐 굳이 우리가 뭐 거시경제학과 국제 경제학 굳이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같이 그냥 묶어서 거시경제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국제 경제학 파트가 어렵습니다. 왜 이쪽이 어렵냐면 이쪽은 서로 다른 나라 간의 교역과 무역과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환율이 머리가 팽팽 돌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나오는 문제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건 힘들고 공부 시간 오래 걸리고 정답률, 득점률은 낮아요. 그래서 이쪽 국제 파트는 버릴 수 있다. 물론 안 버리면 좋지만 부족한 시간 내에 40점에서 60점 사이, 이 사이 점수를 목표로 공부하신다면 이쪽 파트 버릴 수 있고, 경제 성장론 파트는 거시경제학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파트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론은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는 게 현명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워서 어차피 공부하기도 힘들고 공부 어설프게 했다고 해도 실제 시험에서 문제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경제 성장 파트는 어려워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변동론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 저는 강의는 다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전문직 1차 시험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파트는 버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저는 사실 가급적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너무너무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너무너무 지금 내가 뭐 급박하고 위기 상황이고 막 쫓기고 공부하고 있어서 40점과 60점 사이에서 한 50에서 40 사이 요 정도 점수만 나와도 나는 경제학에서 면과락만 나와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요 파트까지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2등급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버릴 수 있는 1등급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9장하고 17장, 18장 여기는 2등급지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강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면과락 정도가 목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쪽도 버릴 수는 있다. 대신 그만큼 더 리스크는 커지고 대신 나머지 파트를 더 공부를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추가 보충 의견 드릴게요. 여기 소비자 이론의 응용 보시면은 이 안에 피셔의 이기간 모형이라는 건 있어요. 피셔의 이기간 모형.
자, 요거는 조금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피셔의 이 기간 모형은 나중에 뒤에 가서 거시 경제학 파트에서도 활용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소비자 이용 파트 내에서 요 안에 보시면 피셔의 이 기간 모형이 있는데 요 정도 지식은 조금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 생산 요소 시장 이론도 공부를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뭐 버려라 라고 한다면 9장, 17장, 18장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 9장 내에서 피셔의 이 기간 모형과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 이론을 내가 제대로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강의 한번 들어보거나 책 한두 번 읽어보는 정도로 그냥 이러한 내용 정도가 있구나. 내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춰야지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 정도 조금 공부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후생경제학은 난이도가 꽤 높아서 조금 내용이 좀 방대해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시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사가 이러한 파트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해에는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요. 자, 우리가 준비한 파트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이러한 쪽에서 문제가 쉽게 나와서 오히려 이쪽을 공부하는 게 꿀이 되는 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해 시험을 거치면서 평균적 또는 확률적으로 사고를 하면 지금까지 제 학생들은 이쪽 파트들을 버리면서 공부를 했어도 7, 80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아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본인이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선발 시험처럼 이렇게 점수 순으로 선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버리면 당연히 득점에 너무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 개라도 더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는 파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대신 버릴 수 있는 파트가 생기고 반대로 문제의 난이도가 쉬워지면 버릴 수 있는 파트가 대신 없어진다. 그러한 게임의 룰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는 제 7장 현시선호 이론을 강의할 건데 지금부터 7장 이후에 본인이 어떠한 챕터 강의를 수강할지 않을지는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시선호 이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계 효용 이론과 무차별 곡선 이론까지 공부를 했고 그러한 소비자 이론들은 소비자의 효용의 크기를 기수적으로 또는 서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분석을 했는데 자,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한테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사과에서 얼마만큼의 효용을 느끼니? 배에서는 얼마만큼의 효용을 느끼니? 이렇게 물어보면 기수적 효용이고 너는 사과랑 배 중에 둘 중에 뭐가 더 좋니? 라고 물어보면 서수적 효용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물어봐서 효용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분석한 소비자 이론이었어요. 자, 그런데 현시선호 이론은 자, 그런 식으로 효용을 측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진실하게 답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유일하게 소비자 이론을 분석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서는 소비자의 실제 구매 행위다. 마트에 가서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집는지를 봐라. 사과가 있고 배가 있는데 저 사람의 예산으로 사과와 배를 모두 살 수 있었을 때 사과를 집었다, 사과를 샀다라고 하는 거는 저 소비자는 사과를 배보다 더 선호한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의 실제 구매 행위를 관찰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소비자 이론을 구성해보자라고 해서 기존의 소비자 이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적인 소비자 이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결론이 똑같더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제5장과 제6장에서 공부한 소비자 균형 조건과 사실은 결국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더라.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접근하고자 했지만 기존의 소비자 이론과 결국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용은 우리 수험 경제학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현시선호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소비자의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수평축에 XJ가 있고요. XJ 수량이고 세로축에는 YJ 수량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알파벳 D는 무시하세요. 요거 제가 오타네요. 저도 방금 발견했는데 요거 D가 나오면 안 됩니다. D는 무시하시고 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 XJ 수량, YJ 수량이었을 때 어떤 소비자의 예산이 있겠죠. 자, 그 예산과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XJ와 YJ 사이에 상대 가격이 있을 거예요. 즉 PY분의 PX가 있겠죠. 바로 그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이러한 상대 가격 체계 하에서 자신의 예산이 있으면 최대 구입 가능한 YJ 수량이 있을 거고 최대 구입 가능한 XJ 수량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선이 도출된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 그랬을 때 현재 어떤 소비자의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소비자는요. 예산 선상에 Q1이라고 하는 재화 묶음을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선 내부에 있는 Q2라고 하는 재화 묶음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소비자 효용 극대화 조건을 도출하고 있는 건데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려면 예산선 내부에 있는 점을 소비하면 됩니까? 아니면 예산선상에 있는 점을 소비하면 됩니까? 당연히 자신의 모든 소득을 다 써야지만 효용 극대화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선 내부가 아니라 예산선상에 있는 Q1을 소비할 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달성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어떤 소비자가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가격 질서가 자, 가격 질서 뭐죠? 두 재화 사이의 상대 가격이에요. 요 상대 가격을 우리가 P0라고 할게요. P0라고 하는 현재의 상대 가격 체계가 있어요. 우리 이러한 가격 체계 안에서 Q1이라는 재화 묶음과 Q2라는 재화 묶음이 있었을 때 소비자가 Q1이라고 하는 재화 묶음을 선택했다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요. Q1도 살 수 있었고 Q2도 살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뭘 골랐다? Q1을 골랐다 이 얘기죠. 자, 우리 이것을요. Q1이 Q2보다 직접적으로 현시 선호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된 경제학적인 용어의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직접적이라는 말은요. 같은 가격 체계 하에서 라는 뜻이에요. 같은 가격 체계 하에서. 자, 지금 현재 Q0와 Q2는요. 죄송해요. Q1과 Q2는요. 같은 가격 체계, 어떤 가격 체계죠? P0. P0라고 하는 같은 가격 체계 하에서 둘 다 살 수 있었는데 근데 본 거죠. 마트가에서 본 거예요. 어떤 소비자가 사과랑 배가 있는데 사과랑 배 중에서 고민하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돈으로는 사과와 배를 둘 다 살 수 있거든요. 관찰해 보니까 저 사람이 사과를 사더라 이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은 사과랑 배를 둘 다 살 수 있었을 때 사과를 샀다. 저 사람은 사과를 배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 그래서 이것을 자, 사과랑 배를 둘 다 살 수 있었을 때 사과를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는데 그 모습을 내가 봤어요? 내가 봤죠. 사과를 사는 걸 봤죠. 우리 이것을 현시 선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를 더 좋아하는 걸 드러냈다,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구매 행위로서 나는 사과를 더 좋아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거 현시 선호 이론을 사과, 배, 귤 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과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Q1을 사과라고 할 거예요. Q2를요, 배라고 할 거예요. 자, 실제로는 Q1과 Q2가 모두 재화 묶음이지만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재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이래서 자, 사과랑 배를 둘 다 살 수 있었을 때에는 사과를 더 좋아하더라 라는 것을 P0라고 하는 현재의 가격 체계 하에서 사과를 배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소비를 했다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배보다 사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다음번에 마트를 또 갔을 때 또 이제 사과와 배 앞에 섰어요. 사과와 배의 가격이 똑같아. 이때랑 같은데 자, 똑같은 가격, 똑같은 사과와 배가 앞에 있어. 둘 다 살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번엔 뭐 살까? 이렇게 관찰했더니 이번에는 이 사람이 배를 사는 거예요. 요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요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말이 안 돼. 왜? 넌 분명히 사과랑 배 중에서 둘 다 살 수 있을 때는 배보다 사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마트에 갈 때마다 사과와 배의 가격이 같은 가격, 그때와 같은 가격이고 여전히 너의 소득이 둘 다 살 수 있다면 너는 사과와 배를 선택할 때 너는 항상 사과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소비자의 행동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경제학은요. 기분파인 경제인을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없고 이성적인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를 배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 다시 선택을 해도 또 사과를 선택해야 합리적이고 논리적 모순이 없는 거예요. 언제는 사과가 좋대, 언제는 배가 좋대. 이런 사람을 전제로 분석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 문장에서 뭐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넌 말이 안 되지는 거야라는 문장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약공리라고 해요. 약공리는요, 보세요, 여러분. 자, Q1이 Q2보다 직접적으로 현시 선호되었으면 이걸 다시 이제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사과를 배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한다면 너는 다음번에 살 때에도 사과를 배보다 더 좋아해야지 배를 사과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라는 말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너는 배를 사과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라고 하는 문장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것을 약공리라고 해요. 약공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 행위가 합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너는 사과와 배를 둘 다 할 수 있었을 때 사과를 더 좋다고 했으면 다음번에 가서도 같은 조건이라면 배를 사과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 그때도 역시 또 사과를 골라야 돼 라는 문장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약공리라고 한다. 자, 처음이라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볼게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격 체계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가격 체계가 이랬었어요. 처음엔 이랬는데 가격 체계가 이렇게 바뀌었죠. 가격 체계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X제가 좀 더 싸진 거예요. 그죠? X제가 좀 더 싸지고 Y제가 조금 더 비싸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 체계가 바뀌었어. 자, 우리 이렇게 바뀐 가격 체계, 새로운 가격 체계를 우리가 P1이라고 할 거예요. 자, 아까는 가격 체계가 P0였고, 자, 우리 이랬던 P0였던 가격 체계가 이제는 P1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가격 체계 하에서는요, Q2가 있고, Q3가 있는데 역시 둘 다 살 수 있대. 자, 아까 우리 Q2를 배라고 했고 이번에는 Q3를 귤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가격 체계가 바뀌어서 이제는 사과를 살 수가 없어요. 사과를 왜 살 수가 없죠? 자, 왜냐하면요. 사과는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사과는 여기에 있어요. 얘가 Q1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Q1이잖아요. 자, 보세요. 뿅 바뀌면요. 이제 새로운 가격 체계 P1에서는 사과라고 하는 거는요, 또는 Q1이라는 재화 묶음은요, 예산선 밖에 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묶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Q1은 못 사게 된 거예요. Q1은 못 사게 됐고 새로운 가격 체계에서는 Q2와 Q3를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소비자가 Q2를 선택했다라고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Q2와 Q3를 살 수 있는데 Q2를 선택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넌 다음번에도 동일한 가격 체계 하에서 Q2와 Q3, 배와 귤을 모두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넌 그때 배보다 귤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라는 문장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역시 그것도 약공리예요. 아시겠죠? 자, 넌 분명히 귤보다는 배를 더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다음번에 같은 가격 체계 하에서 둘 다 살 수 있었을 때에도 또 배를 더 좋다고 해야지 너 그때 가서는 아, 난 사실 귤을 더 좋아해 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넌 그때랑 지금이랑 선택이 다르잖아.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귤보다 배를 더 좋아한다고 했으면 다음번에도 배를 좋아해야지 귤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 라고 도출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게 약공리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Q1과 Q2 사이에는 Q1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Q2하고 Q3 사이에서는 Q2를 더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궁금해지는 겁니다. 뭐가 궁금해지냐면 Q1하고 Q3하고 이 둘 중에 뭐를 더 좋아하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야. 자, 왜냐하면은
Q1과 Q2가 서로 비교가 됐고 Q2하고 Q3가 서로 비교가 됐는데 Q1하고 Q3는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가 된 적이 없어요. 왜 비교가 된 적이 없냐면 지금 우리 P1의 가격 체계 하에서는 Q2와 Q3를 살 수 있었을 때는 그때는 Q1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Q1을 아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Q1은 그냥 제외해놓고 야, 너 이랬을 때 Q2하고 Q3 중에서 너 뭐 좋아하는 거야?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Q3는 Q1하고 둘 다 살 수 있었는데 둘 중에 뭘 더 좋아할까라는 이 직접적인 선택에 있어서 경쟁 또는 비교가 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리고 앞에서 Q1의 가격 체계 하에서는요. 자, 얘를 Q3라고 하고요. 자, 그럼 앞에서 여기 우리 여기서 죄송해요. 자, 여기서 우리 Q0의 가격 체계 하에서는 Q1과 Q2 중에서 비교를 했지. 역시 이때는 Q3를 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Q1과 Q3가 직접적으로 비교가 된 적이 없어요. 가격 체계가 P0일 때는 Q3를 살 수가 없었으니까 Q3가 아예 선택지에 없었고, 자, 그리고 가격 체계가 P1으로 되었을 때는 그때는 Q1을 못 샀기 때문에 Q1과 Q3가 역시 또 같은 선택지에 놓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 Q1하고 Q3 중에 만약에 한번 뇌피셜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자, Q1하고 Q3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이 된 적이 없어. 그런데 Q1과 Q3를 만약에 놓고서 비교한다면 이 소비자는 둘 중에 뭘 더 좋아할까라고 한번 뇌피셜을 한번 돌려보는 거죠. 자, 이 소비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얘는요. Q1하고 Q2를 둘 다 살 수 있을 때에는 Q1이 더 좋다고 했어. 자, 그리고 Q2하고 Q3를 둘 다 살 수 있을 때에는 Q2가 더 좋다라고 했어. 그렇다면 Q1과 Q3는 직접적으로 비교된 적은 없지만 만약에 Q1과 Q3를 선택 대상에 놓는다면 이 소비자는 Q3보다 Q1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추론은 우리가 직접 관찰한 거예요. 소비자가 마트에 가서 사과와 귤, Q1과 Q3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제가 귤을 안 사고 사과를 사더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관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이 둘은 한 번도 직접적인 선택 대상에 놓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뇌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찰한 게 아니야. 직접 관찰한 게 아니라서 우리 이것을 직접적인 현시선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직접 관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간접 현시 선호라고 해요.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Q1을 Q3보다 더 좋아할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Q1이 Q3보다 간접적으로 현시선호되었다. 자, 우리 여기에서 간접적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가격 체계라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가격 체계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직접적인 현시선호는요. 서로 같은 가격 체계 하에서 비교 대상이 된 거죠. 자, 이러한 가격 체계 또는 이러한 가격 체계. 그런데 Q1과 Q3는 서로 다른 가격 체계 하에서 선택지였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이 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뇌피셜을 굴려보면 자, Q1이 Q3보다 간접적으로 현시선호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럼 역시 여기에서도 뭐뭐 하면 안 돼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장을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넌 그랬으면은 Q3를 Q1보다 간접적으로 더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 Q3가 Q1보다 간접적으로 현시선호되면 안 돼라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아까보다 이거는 두 다리를 건너온 거야. 자, 아까 제가 이걸 지웠는데 자, 이걸 다시 쓸까요? 자, Q1, Q2가 있는데 넌 이 중에 Q1이 더 좋다고 했어. 그리고 Q2와
Q3가 있는데 넌 이 중에서 Q2가 더 좋다고 했어. 그렇다면 너는 Q1과 Q3라고 한다면 너는 Q1을 더 좋아해야 돼. 이렇게 두 단계를 건너서 온 거죠. 아까는 그냥 한 단계만 왔잖아요. 우리 앞에서 얘는요.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온 거죠. 너 Q2를 Q3보다 더 좋아한다고? 그러면 너 Q3를 Q2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 그냥 딱 한 단계만 뒤집은 거야.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강공리는요. 두 단계를 거쳐서 왔는데 이걸 또 뒤집으려면 두 단계를 뒤집어 줘야 돼. 그래서 더 복잡해. 그래서 우리 얘를 강공리라고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공리는 뭐뭐 하면 안 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약공리는 간단하게 뭐뭐 하면 안 돼. 강공리는 엄격하게 더욱더 복잡하게 뭐뭐 하면 안 돼. 이러한 직관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새 연애 관찰 프로가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요새 유행하는 연애 관찰 프로 보면은 하트 시그널이라고 있죠. 하씨라고 그냥 할게요. 하씨. 자, 하씨라는 프로에서 A라는 출연자와 B라는 출연자가 출연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뭐가 할까요? 뭐 체인지 데이즈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뭐 있던데 이렇게 커플 막 바꾸는 거 그냥 뭐 체인지 나는 솔로, 낯솔이라고 할까? 낯솔. 자, 나는 솔로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B하고 C가 이렇게 출연을 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여기 하씨에도 출연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씨에 출연했을 때에는 A와 B 둘 다 고를 수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 사람이 A가 더 좋다라고 했대요. 나는 A가 더 좋아. 나는 A와 B 중에서 나는 A가 더 좋아. 라고 얘기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B하고 요 사람이 다시 나는 솔로에 이렇게 출연을 했다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요, B하고 C를 둘 다 고를 수 있는 상황에서 B를 골랐다라고 할게요. 자, 이 사람이 하씨에 가서 A와 B를 둘 다 고를 수 있는데 자기의 속마음 투표를 A한테 한 거예요. 우리가 요거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은 둘 다 고를 수 있었을 때 A를 더 좋다고 했어요. 요거 우리 관찰했고, 자, 이 사람이 또 나는 솔로에 나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B하고 C한테 뭐 속마음 투표를 하거나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B를 골랐대요. 역시 저 사람은 C보다는 B를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 판단할 수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A하고 C를 놓고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 이 사람은요. A하고 C. 자, A, or C. 이 사람은 A하고 C를 놓고서 둘 중에 누구한테 속마음 투표를 하지? 또는 누구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지? 라는 고민을 이 사람은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 사실은. 그죠? 해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이 사람은 B보다는 A가 더 좋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또 근데 C보다는 B가 더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아마도 maybe 우리의 뇌피셜로는 A하고 C를 놔두고서 둘 중에 누구한테 속마음 투표를 하거나 데이트 신청을 하겠냐라고 그러한 가상적인 상황을 우리가 설정한다면 그럼 이 사람은 아마도 A를 선택할 거야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추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 얘를 직접 현시 선호라 한다 이 얘기예요. 역시 이것도 직접 현시 선호라 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얘는요. 우리가 직접 관찰한 게 아니죠. 실제로 이러한 일은 없었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간접 현시 선호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약공리를 한번 도출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데이트 신청에서 이 사람이 A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요, 같은 조건이라면 두 번째 데이트 신청에서도 역시 A를 또 선택해야지. 왜? 너는 B보다 A가 더 좋다며. 따라서 그 사람은요, 다음번에도 A를 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번에는 A, B를 둘 다 고를 수 있었을 때 B를 고르면 안 돼 라는 거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여기서의 약공리예요. 아시겠죠? 너는 A와 B를 둘 다 고를 수 있었을 때 A를 더 좋아한다고 했어. 바로 이게 직접 현시 선호 관계입니다. 그래서 넌 다음번에 역시 A와 B를 둘 다 고를 수 있을 때는 B를 고르면 안 돼. 바로 이게 약공리예요.
여기서 도출된 약공리죠. 자, 다시 여기서 너는 B하고 C를 둘 다 고를 수 있었을 때 너는 둘 중에서 B를 더 좋아한다고 했어. 자, 바로 이게 직접 현시 선호죠. 따라서 넌 다음번 데이트 신청에서도 C를 고르면 안 돼. 바로 이게 약공리가 도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너는 A하고 C를 만약에 선택 대상에 놓고 선택하라 한다면 너는 아마도 A를 선택할 거야. 라는 게 바로 간접 현시 선호 관계죠. 자, 따라서 너는 만약에 A하고 C를 놓고서 선택할 수 있었을 때 C를 고르면 안 돼. 바로 이게 뭐예요? 강공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직접 현시 선호 관계가 무엇인지, 간접 현시 선호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약공리와 강공리가 어떠한 의미인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우리가 참 이상하죠. 사람 뇌가 이렇게 경제학 그래프와 함께 Q1, Q2, Q3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져.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뭐 연애 프로, 뭐 TV 프로 이런 걸로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오실 겁니다. 잠깐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약공리가 뭐고 강공리가 뭔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강공리는 두 단계를 건너뛰어서 왔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강공리가 더 좁은 범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하면 안 돼인데 요거는 한 단계만 건너온 뭐뭐 하면 안 된데 요거는 두 단계를 건너온 뭐뭐 하면 안 돼이기 때문에 얘가 더 엄격하고 범위가 좁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공리가 더 범위가 넓고 이 범위 안에 강공리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에는 객관식 경제학 수준에서는 약공리와 강공리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시험지에 적혀 있는 강공리라는 단어를 그냥 약공리라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셔도 문제를 푼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하지만 처음이니까 개념적으로 약공리와 강공리가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현시선호 이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쪽 챕터를 강의하면서 뭐 복잡한 그래프나 수식이 나오지 않으면서 왜 계속 말로만 개념을 설명드리느냐? 왜냐하면 이쪽 파트는요, 계산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 관계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 논리적 사고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사고방식, 이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충분하게 익히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소비자의 선택 행위가 약공리를 위배하냐, 충족하냐. 자, 약공리를 위배한다 이 얘기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비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약공리를 충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 선택 행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의 선택 행위가 약공리를 위배하냐, 충족하냐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사고 훈련을 위해서 제가 이러한 상황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가장 쉽게 이 논리적인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최초 구입점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먼저 불가능한 경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뭔 소린가니? 이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격 체계가 P0일 때에는 소비자가 사과와 배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격 체계가 P1으로 바뀌고 나서는 더 이상 사과를 살 수가 없게 되고, P1에서는 귤과 배와 귤, 요 두 가지 과일을 살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소비자가 처음에 가격 체계가 P0일 때는 사과와 배 중에서 사과를 선택했다라고 할게요. 사과를 선택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소비자는 사과를 배보다 직접 현시 선호했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그런 다음에 가격 체계가 다시 P1으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P1에서는 최초 구입점이 구입 불가능하대요. 이제는 사과를 살 수가 없대. 사과를 살 수가 없고 귤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일을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 됐대. 자, 우리 그랬을 때, 자, 1번 소비자가 배를 선택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죠.
자, 과연 이러한 만약에 소비자가 P1에서 배를 고르는 행위가 약공리를 위배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선택 행위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소비자는요, 처음에 사과와 배 중에서는 사과를 더 좋아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인정. 자, 그런데 이제 가격 체계가 바뀐 거죠. 이제 P1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과를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과가 있었으면 사과와 배 중에서는 나는 사과를 샀을 텐데 이젠 사과가 없어. 이젠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배하고 귤 중에 선택해야 돼. 내가 그랬을 때 그래? 배하고 귤 중에서 난 그러면 배를 고를래. 이렇게 했어요. 요거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이 없는 거라고요. 왜? 사과가 없잖아요. 사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배하고 귤 중에서 난 둘 중에 배가 좋아 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오케이. 두 번째, 배하고 귤이라고? 난 그러면 귤이 더 좋은데? 라고 귤을 골라도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배하고 귤 중에서 귤을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귤을 고른 거예요. 또는요, 배하고 귤 중에서요, 배를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배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최초 구입점이 구입 불가능할 때에는 그 이후에 자, 그걸 제외한 나머지 대안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사과와 배 둘 중에서 사과를 골랐다 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가격 체계가 바뀌어서 이제 귤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대. 자, 이제는 사과를 못 산대. 자, 그러면 이제 배하고 귤만 놓고서 둘 중에 더 좋아하는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과는 잊어. 왜? 사과는 이제 못 사니까. 자, 사과는 이제 있고 배하고 귤 중에서 난 배가 더 좋아. 아무 문제 없어. 난 귤이 더 좋아.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최초 구입점이 구입 가능할 때를 볼게요. 자, 이젠 구입이 가능하대. 자, 이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자, 사과가 여전히 선택 가능한 겁니다. 사과가 여전히 선택 가능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1번 사과를 고를 수가 있고요. 2번 배를 고를 수가 있고 3번 귤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번, 2번, 3번 세 개의 선택이 가능한데, 그죠? 세 개의 선택이 가능한데 하나씩 약공리를 위배하는지 충족하는지를 판단해 볼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처음에 사과와 배 중에서 사과를 골랐어. 자, 오케이. 자, 넘어왔어요. 자, 이제 P1이라 하는 가격 체계 하에서 사과도 배도 여전히 살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귤이라고 하는 과일도 추가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는 귤이 나왔네? 이제는 귤을 살 수 있게 되었네? 라는 상황에서 난 그래도 사과가 제일 좋아 라고 선택했어. 요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자, 귤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난 그래도 사과가 제일 좋아 라고 했어요. 이거 문제 있어요? 없다니까요. 없어. 따라서 1번은 문제가 없다. 자, 두 번째 배를 볼게요. 사과, 배, 귤 셋 중에 고르라고? 난 그러면 이번에는 배를 고를까? 난 그럼 이번엔 배를 고를까? 요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요건 문제가 있어. 요건 왜 문제가 있냐면 자, 소비자는요. 사과와 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반드시 배보다는 사과를 더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고를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과를 선택하지 않고 배를 고르는 상황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약공리를 위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가 2번 배를 선택하는 것은 약공리를 위배하는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왜 위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사과와 배를 모두 고를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중에는 사과를 더 좋아해야 돼. 사과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고르면 약공리를 위배해요. 다음에 세 번째 귤을 볼게요. 자, 내가 앞에서는 사과와 배 중에서 고르라고 하니까 난 둘 중에서 사과를 골랐어. 그런데 배가 나왔어? 아니, 귤이 나왔어. 난 사실 귤을 제일 좋아하는데 귤이 이제야 살 수 있게 됐네? 라고 해서 내가 귤을 샀다? 역시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왜 아무런 문제가 없냐면 아까는 귤을 아예 고를 수가 없었잖아요. 귤을 아예 고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둘 중에서 그럼 뭐 그냥 사과가 난 좀 더 좋아 라고 고른 건데 와! 귤이 나왔다! 난 귤을 사실 제일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은 그럼 귤을 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최초 구입점이 구입 가능할 때는 원래 샀던 걸 또 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사도 돼요.
그런데 기존에 살 수 있었는데 안 산 걸 이제 와서 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바로 이게 약공리 충족을 하냐 위배하냐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과일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젠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최초 구입점이 구입 불가능할 때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요거 지우고요. 자, 최초 구입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게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처음에 예산선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AB 예산선이 일 때 가격체가 P0였고 가격체가 P1으로 바뀌면서 예산선이 CD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초에 P0의 가격체계 하에서 Q0라고 하는 재화 묶음을 선택했대요. 자, 그런데 이제는 가격체계가 P1으로 바뀌어서 예산선이 CD로 바뀌었죠. 이해하시죠? 자, 바뀌었는데 바뀐 예산선에서 이 CD라는 예산선상에서 Q0라고 하는 재화묶음 이제 구입할 수 있나요? 이제는 구입할 수가 없어. 자, 바뀐 예산선 밖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입했었던 최초 구입점이 이제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새로운 예산선 CD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예산선상에서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최초 구입점을 이제는 더는 구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 내가 배를 사도 되고 귤을 사도 됩니까? 네,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자, 새로운 선택, 배하고 귤, 둘 다 모두 사도 돼요. 그 어떤 걸 사도 상관없어. 어떤 걸 사도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새로운 선택 대안인 CD 선상에 있는 그 어떤 모든 재화 묶음을 선택해도 전부 다 약공리를 충족합니다. 자, 제가 지금은 과일을 딱 두 개만 예시해서 설명했지만 요거 배하고 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선택 대상이죠. 새로운 가격 체계 하에서 새로운 선택 대상들인데 그것들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everybody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새로운 선택 대상 CD 예산선상에 있는 그 어떠한 재화 묶음이라고 해도 선택해도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약공리를 충족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사례를 볼게요. 자, 원래 이랬던 예산선인데 그때 Q0를 샀대요. 그런데 가격체가 P1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역시 새로운 예산선상에서 자, 우리 새로운 예산선 하에서 기존의 최초 구입점 Q0 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입할 수가 없어.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 우리 새로운 선택 대상 CD 선상에 있는 그 어떠한 재화 묶음을 구입한다고 해도 전부 다 everybody 약공리를 충족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어떠한 소비자의 선택 행위가 약공리를 위배하는지 충족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뭘 판단해라? 제일 첫 번째 판단, 최초 구입점의 구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최초 구입점의 구입이 불가능하면 그걸 빼고 나머지 새로운 선택 대상 그 어떤 걸 선택해도 전부 다 약공리를 충족한다 이 얘기예요. 너무나 쉬운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할 건데 두 번째 얘기는 약간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 아까도 이게 약간 더 복잡했죠. 최초의 구입점이 구입 가능할 때를 이제 우리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는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이제는 사과를 선택할 수 있대요. 처음에 사과 배 중에서 사과 골랐는데 자, 이제는 가격 체계가 바뀌었는데 그때 사과 배에다가 귤까지 추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상황에서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사과를 고르는 거는 약공리 충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배를 고르는 것은 약공리를 위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귤을 고르는 것 역시 약공리를 충족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최초의 가격 체계 P0 하에서 예산선 이렇게 A, B로 주어져 있죠.
그런데 가격 체계가 P1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새로운 선택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예산선 CD 선상에 똑같이 그릴까요? 자, 예산선 CD 선상에 새로운 선택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살 수 있는 게 있고 살 수 없는 게 있어. 자, 우리 새로운 선택 대상 중에서 사과를 여전히 또 선택하는 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우리 기존에 최초 구입점이 Q0가 있는데 이 Q0는 새로운 예산 선상에도 있어서 여전히 이 소비자의 선택 대상에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자, 내가 사과 다시 골라도 돼요? 네, 됩니다. 요거 약공리 충족한다고 했어요. 자, 따라서 이 Q0점을 해도 돼요? 바로 얘가 사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요 Q0점이 사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과 구입해도 됩니다. 됩니다. 자, 그리고 전에 P0일 때는 못 샀는데, 그죠? P0일 때는 못 샀는데, 이제는 살 수 있게 된, 새롭게 살 수 있게 된, 전에는 못 샀지만 새로운 가격 체계 하에서 새롭게 살 수 있게 된 Q를 선택하는 거, 요거 약공리 충족한다고 했죠. 자, 우리 이 그래프에서 어떤 구간이 그런 구간이죠? 자, 기존의 예산선에서는 못 샀는데 새로운 가격 체계에서는 살 수 있게 된 바로 요 구간이 있어요. 바로 요 구간이 여기서는 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귤. 바로 이게 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귤 사도 돼요, 안 돼요? 귤 사도 돼. 이죠? 이해하시죠? 자, 우리 그래서 귤 사도 됩니다. 사과 사도 돼요. 그런데 배는요? 배 사도 돼요? 배는 사면 안 돼. 왜 안 되죠? 배를 고르는 건 약공리를 위배해. 왜냐하면 사과와 배를 모두 살 수 있었을 때에는 사과를 사야지 배를 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사면 안 돼. 자, 근데 이 배는 종전에도 살 수 있었던 재화죠. 그죠? 종전에도 살 수 있었던 대안인데 안 샀잖아요. 그러면 종전에도 살 수 있었던 대안은 안 사야 돼. 자, 그럼 대체 어디 있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바로 요 구간은요 바로 여기가 배인데 왜 여기가 배냐면 자, 종전의 예산선 A, B가 요거잖아요. 종전의 예산선 하에서도 요 종전의 예산선 내부에 있는 요 구간은 그 전에도 살 수 있었거든요. 살 수 있었는데 안 샀거든요. 요 구간은 종전에도 살 수 있었는데 안 사고 얘 대신에 얘를 골랐거든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여기는 구입하면 안 돼요. 여기 구간은 구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기 구간에 귤 사도 되고요. 요 Q0점 요거 사도 돼요. 따라서 우리가 약공리 충족 구간을 얘기하라면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 구간을 사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요 점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요 점부터 해서 요 나머지 이하 구간을 구입해도 된다. 저기를 구입하는 건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우리 기존의 예산선 이렇게 있고 새로운 예산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사과 또 사도 돼요? 네, 돼요. 사과 또 사도 돼요. 그리고 귤 사도 돼요? 네, 귤 사도 돼요. 전에 못 샀던 거, 전에 예산선에서 못 샀지만 새로운 예산선에서 살 수 있게 된 여기가 귤이죠. 귤 사도 돼요. 사과 사도 돼요. 하지만 종전에 살 수 있었는데 네가 안 산 배는 사면 안 돼요. 바로 여기가 배예요. 여기 구간은요. 종전의 예산선에서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너 이거 살래? 배 살래? 사과 살래?에서 너는 사과를 샀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얘는 고르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 구간이 약공리를 충족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로직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현시 선호 이론은 논리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 사과, 배, 귤이라는 이 기본적인 이 사례를 갖고서 논리 훈련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두 번째 경우를 들어갈 건데 요거는 약간 더 복잡해요. 자, 제가 지금은 상황을 굉장히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더 심화된 내용 들어갈 건데 이제 이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끝입니다. 자, 볼게요. 자, 보니까 기존의 예산선 A, B가 있고 새로운 예산선 C, D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 마찬가지로 자, 귤을 사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종전에 못 샀던 귤을 이제 와서 살 수 있게 돼서 사는 거는 역시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귤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이 귤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을 사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최초 구입점이 어디냐? 우리 최초 구입점은 사과니까 사과가 여기에 있죠. 바로 여기가 Q0인데 바로 얘가 사과야. 자, 그리고 배가 어디에 있냐? 배는요, 종전에도 살 수 있었던 바로 요 구간이 배입니다. 자, 아까 그래프와의 차이점이 뭐냐? 최초 구입점을 지금도 살 수 있습니까? 네, 지금도 살 수는 있어요. 그죠? 자, 새로운 예산선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는 새로운 예산선상에 있었고 지금은 새로운 예산선 안에 있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자, 예산선상에 있어도 살 수 있고 예산선 내부에 있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그래서 일단 배를 못 산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과라고 하는 Q0점을 선택해도 되냐 안 되냐만 이번에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지금 일단 배는 사면 안 돼요. 배는 사면 안 되고 사과와 귤 중에서 둘 중에 어떤 걸 살 건데 요걸 이제 골라야 되는 건데 자, 우리 이러한 상황에서 귤은 여기에 있고 사과는 여기에 있는 상황에서 즉 귤은 새로운 예산선상에 있고 사과는 새로운 예산선 내부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과와 귤 중에서는요 귤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자신의 예산을 전부 다 소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예산의 일부를 남겨놓은 상황에서는 효용 극대화를 달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단 배를 제외하고 새로운 예산 선상에 있는 귤이라는 대안과 예산선 내부에 있는 사과라는 대안 이 두 개를 놓고서 이 둘 중에 뭘 고르는 게 합리적인데? 라고 물어본다면 귤을 고르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과를 고르면 안 돼요. 이번에는 사과를 고르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사과를 고르면 안 되고 새로운 예산 선상에 있는 요 귤을 고르셔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한 요 빨간색 구간, 요 빨간색 구간만이 약공리를 충족하는 구간이고요. 자, 아까는 요 점까지 포함했죠? 근데 이번에는 요 점이 포함되지를 않아. 요 점이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아까는 요 Q0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Q0도 골라도 되고 왜? 같은 예산 선상에 있으니까 Q0도 골라도 되고 그 이하 구간도 골라도 되는데 이제는 요 점은 고르면 안 되고 그 이하 구간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프 하나만 더 분석을 할게요. 자, 우리 그랬을 때 기존의 예산선 이렇게 있고 새로운 예산선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 여기가 귤에 해당한다는 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가 배에 해당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르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자, 이제 최초의 구입점이 여기 Q0 여기에 있죠. 자,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너 이거 고를 거니 새로운 예산 선상에 있는 대상을 고를 거니 아니면 예산선 내부에 있는 점을 고를 거니 라고 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예산 선상에 있는 걸 고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역시 이 경우에도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이 점을 제외한 요 빨간색 선 구간 바로 여기가 약공리를 충족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가 약공리를 충족하는 구간인지 논리적 판단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고 훈련으로서 제가 지금 예시해드린 이 과일 사례, 요 과일 사례로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토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중에 요거 이후에 이제 워크북 퀴즈가 있는데 그 워크북 퀴즈가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시선호 이론의 문제를 실제로 풀고자 하신다면 그 워크북 퀴즈에 있는 퀴즈를 풀어보신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보충적으로 이러한 내용도 참고를 해주세요. 만약에 새로운 예산선이 원래 예산선 안쪽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때에는 새로운 예산선 하에서 기존의 최초의 구입점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선상에 그 어떤 점을 선택해도 모두 다 약공리를 충족합니다. 자, 반대로 새로운 예산선이 기존보다 바깥쪽에 있을 수가 있는데 교차하지 않고 바깥쪽에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때에는 CD 곡선상에
때문에 그 어떤 점에서 선택한다고 해도 A, B 상의 그 어떤 점보다 더 높은 효용을 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CD 곡선상의 모든 점을 선택해도 역시 약공리를 충족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용한 논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논리랑 똑같죠. 우리가 예산선상에 있는 대안이 있고 예산선 내부에 있는 대안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이것보다는 예산선상에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게 더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선 내부보다는 예산선상에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현시선호 이론을 가장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번 기본 강의 때 드린 설명은 기본 개념, 기본 로직을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워크북 퀴즈와 연습 문제 풀이까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 보충은 해당 강의를 통해서 내용 보충을 해드릴 거예요.